유럽이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미국에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걸로 예상되는 혁신 기업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게 사실 유럽에는 그렇게 기대감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좀 미국 말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곳들이 이제 유럽, 뭐 이제 최근에 종전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는 뭔가 정부도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정부가 좀 그래도 깨어 있다는 생각은 좀 가끔 하는 게 뭐냐면 최근 올해 들어서 옛날에 이제 중국도 구소련처럼 붕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의 이제 그 비효율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어진 생산량만 맞추면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효율적인 경제인데 중국 정부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 물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부양책을 막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미국도 이제 뭐 내년에 굉장히 큰 관심이겠지만 종전 가능성이 있는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그 현지의 분석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주식과 채권을 얘기할 때 에셋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을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채권하는 사람들은 채권은 좋을 것 같아. 이런 좀 자기 자산을 선호하는 정도의 바이어스가 항상 있거든요. 미국 유로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금융기관들, 분석기관들 발표하는 거 보면 미국은 미국과 유로존 둘 다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로 삼는 거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미국 계신 분들은 미국 경기는 소프트 랜딩이지만 경제 지표도 모든 게 이제 업턴했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도 연간 뭐 100bp 정도 인하를 해서 굉장히 미국 경기에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유로존 분들은 사실 유로존 경기만 현재 스코어 딱 스냅샷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그렇게 좋진 못합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 정도의 성장률 전망을 하지만 유로존 성장률 전망은 1.0%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로 보면 유로존에서 분석하시는 분들의 추세는 미국은 완만한 둔화 내지는 픽아웃하는 경기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유로존 이제 바닥 쳤으니까 업턴하는 일만 남았다. 완만한 회복이다. 뭐 이렇게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서는 소폭 완만한 개선을 좀 보는 시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입니다. 중국은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예상을 하는 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확실성이라든지 투명성도 조금씩 불안감을 갖고 있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전격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전망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망을 섣불리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다. 근데 개선에 희망은 있다. 뭐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좀 차별화가 심한 것 같거든요. 채권 같은 스프레드 움직임을 봤을 땐 국가마다 이제 다르고 특히나 올해는 주식시장도 이탈리아나 그다음에 스페인 우리가 진짜 10년 전만 해도 뭐 망할 것처럼 생각했던 국가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반면 독일이 이제 뭐 자동차 산업 때문에 그런지 특히나 이제 성장률이 안 좋으면서 독일은 굉장히 경제 자체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는 최근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뭐 계속 있고 사실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유럽 얘기하면 결국은 저희가 귀결되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산 관련된 업체들이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럼 유럽의 전쟁이 뭐 지속되든 끝나든 유럽 쪽의 전쟁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종전 이슈에 한국 방산업체들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국 방산업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되더라도
좀 좋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본인이 하루 만에 이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미국이 굉장히 많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그립감을 조금 약하게 가져가려는 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느끼겠죠. 미국이 과거만큼 굉장히 강력한 글로벌 경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조금 쉽진 않겠구나. 그런 것들을 다들 느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국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러시아 무기를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서방 어딘가에서 무기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중 후보 중에 하나가 한국 무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전의 의미는 사실 한국에 사는 저희로서는 크게 뭐 어려움이나 뭐 개선점이나 느낄 기회는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남으로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이 끝나면 그때부터 그동안 소진했던 재고, 군비에 대한 확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토 국가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대주느라 자기들 전비에 대한 재고 부분을 상당 부분 소진을 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본격적인 군비 확장의 시기에 들어설 거다라고 봅니다. 신냉전까지는 아니지만 군비 확장 국면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 상당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평화를 사랑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비즈니스맨인데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미국이에요. 뭐 포탄 대주고 미사일 대주는 걸로는 미국은 수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무상 원조에 가까운 거고 본격적인 전후 복구 사업에 들어가고 나토 각국의 전비를 이제 확장 아니면은 다시 소진했던 재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결국 중동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랑 싸움에서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랑 하마스는 암만 지원해봐야 미국에 도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라면 한국도 미국과의 우방 국가인 만큼 또 나토에 또 빠질 수 없는 우방 국가인 만큼 뭐 부수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군비는 이제 확장이 된다. 그럼 우리나라 무기는 더 팔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주식들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떠올리게 하네요. 지금 그 유럽의 GDP 대비 군사비 이거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유럽 한 20여 개국 평균이 한 1.5% GDP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서 GDP의 2%, 3%까지 올리기로 다들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의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집행이 되지 못했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일단 2%까지는 반드시 올리라는 게 트럼프의 기존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격화되면서 유로존 국가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뭐 친중보다는 용중, 중국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국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배신감 느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또 가까워지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항상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는 관계라서 우리는 그러한 현 시점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그뿐. 네, 그렇죠. 결국 실리를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결국은 뭐 기준금리 인하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경기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수 있다 내년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좀 집중을 해보면 그나마 좀 수혜 받을 수 있는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목에서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채권자니까 주로 채권 시장을 주로 보는데 제가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DC형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ETF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동학, 서학 비교를 해본다면은 올해는 서학의 압승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리라고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뭐 자산 배분이 저의 이제 업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지만 주식으로서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안정적으로 일단은 인컴이나 혹시 주식 시장이 떨어졌을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건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채권을 갖고 가죠. 근데 해외 채권도 수익이 좋지만 해외 채권을 할 때는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부분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내 채권을 하고요. 일부 굉장히 일드가 높은 상품을 조금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한 얘기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어, 뭐 포트폴리오 코어로 주식 내 코어로 갖고 가기에는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은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코어 시장에 갈 때 테마나 뭐 이런 이제 이벤트 뭐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코스피는 안 좋을 수 있어도 뭐 몇 년 동안 이제 반도체가 좋았지만 이제 방산이 좀 뜰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는 방산 중심으로 뭐 갈 수도 있고 뭐 밸류 관련돼서 뭐 이 밸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뭐 은행을 좀 갖고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서글픈 얘기긴 한데 근데 되게 많이 공감 가는 그런 코멘트이신 것 같고 아까 유럽과 미국을 비교를 잠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막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미국에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현할 걸로 예상되는 혁신 기업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이게 사실 유럽에는 크게 기대감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잣대로 한국을 놓고 보면은 그럼 한국이 유럽이랑 크게 다른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뭐 성장이라든지 혁신 측면에서 근데 최근 제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도 이제 이게 고령화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고착화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예전에 저희 이 회의에도 얘기를 했지만 10년, 15년, 20년 전에 한국 주력 산업들의 구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걸 봤을 때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중후장대하고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박스권을 정당화하는 비즈니스 구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많고요. 저도 한국 시장이 조금 내년도에 좋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저는 그 업에 이제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혁신 기업들 그리고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들 그리고 밸류체인들이 최근에 5년 동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밸류체인의 완성도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조금 눈이 더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학과 서학을 얘기하면 결국은 인구 문제로 구결되고 뭐 장기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